안녕하세요. 10년차 현직 은행원이자 돈의 감각을 키우는 머니센스입니다.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연말이 오고 있죠. 여러분은 연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연말정산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소득세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예요. 자,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나뉘느냐?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나눠요. 나머지 소득세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기타소득세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조만간 크게 한번 내실 날이 올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되면 내는 세금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매월 월급에서 내고 있는 게 근로소득세죠.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에 하지 않고 올 한 해를 기준으로 내년 1월에서 2월 연말정산을 시작해서 3월쯤 환급받거나 추징을 하죠. 1년 동안 매월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예요. 당연히 실제 계산된 소득세가 적으면 내가 많이 낸 거니까 차익을 환급받고, 반대라면 추징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월 정확히 세금을 거두면 되지 귀찮게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매월 원청 징수함으로써 조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데 매월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운영이 쉽겠죠? 매월 세금이 딱딱 들어오니까. 만약 연말에 1년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월급 다 쓰고 못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두 번째 이유는 연말이 되어야 비로소 정확한 세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의료비나 카드 사용 금액이나 보험료 등 올해 쓸 금액을 알기 전에는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소득세를 매월 내고 연말에 정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볼게요. 제가 미리 직접 보드에 적어 놨어요. 자, 이게 연말정산 프로세스인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과세 표준에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결정세액이 내가 낸 세금보다 적으면은 환급을 받는 거고, 결정세액이 많다 그러면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거죠. 즉,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 공제 항목이 높아야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공제 항목을 높여서 세액을 낮추는 걸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총 급여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녀 공제가 많다고 일부러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를 받자고 안 아픈 데를 치료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총 급여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연봉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고, 비과세 소득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보육 수당, 연구활동비가 대표적이죠. 근로소득 공제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연봉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공제율이 낮아져서 실제로 총급여가 4,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공제가 1,200만 원인데, 총급여가 2배인 9천만 원이면 근로소득 공제가 2배가 아닌 1,425만 원이에요.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연봉을 적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총급여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여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고, 기본공제자 중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는 추가공제돼요. 여기서 놓치시는 부분이 장애인 공제가 200만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암, 중풍, 치매, 난치병 등 중증 환자도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공제받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병원 의사에게서 발급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연금보험료 공제는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해당되고,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으로 나뉘어요.
그중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이며 주택자금은 주택을 얻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그 밖에 소득공제에는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 가능한데 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납입액의 40%, 납입액 한도는 120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즉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은 총소득의 20% 초과시 공제가 가능해요. 즉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1,000만원 이상 써야 초과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이 중요해요. 과세표준 금액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금액 구간별 누진세예요. 쉽게 설명을 드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면 6%의 세금을 내요. 1200만원이 넘었으면은 급격하게 올라서 15%의 세금을 내요. 4600만원이 넘어서면은 급격하게 올라서 24%의 세금을 내요. 8800만원은 또 세금공이 또 있겠죠. 이렇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다. 5천만원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금을 내는 거죠. 1200만원까지는 6% 세금을 내고 4600만원까지는 15%의 세금을 내고 여기 5천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 요거는 24%의 세금을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4,600만원이나 8,8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한 400만원을 더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결정돼요.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차감하게 되는데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서 정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월세액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 산출되고 자녀세액공제는 한 명당 15만원씩 3명부터는 30만원씩 공제돼요. 연도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공제돼요. 연금계좌 세액 공제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돼요. 만 50세가 넘으신 경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돼요. 세액 공제를 많이 해줄 테니 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라는 거죠. 특별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의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 공제가 되고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해요.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을 추가했다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용, 성형수술, 보약 이런 거는 공제가 안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랑 월세액 세액 공제가 있어서 주택자금을 차입했거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정해져요. 정해진 결정세액과 내가 1년 동안 원청인수로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으시면 되고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거죠.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도대체 뭐가 유리하냐. 여기 보시면은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이 정해지잖아요.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은 구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소득공제를 높여서 구간을 낮추는 게 절세에 유리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누굴 걸 사용하느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로 총 급여의 20%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는 항목이죠. 예를 들어 한쪽이 소득이 많이 높다고 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누진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소득이 서로 비슷하다고 한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겠죠. 세 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의 20%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1천만 원까지의 지출은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좋겠죠.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 신용카드 사용법을 보시면 신용카드도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신용카드 혜택도 쓸 수 있고 체크카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에 올린 영상 꼭 참고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영상에 사회초년생은 80% 이상 저축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80%를 그냥 적금 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절세도 생각해서 청약저축 10만원, 연금저축 20만원, 적금 등으로 쪼개서 하시면 좋아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소득공제도 최대 48만원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월 최대 33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처음에 무리가 가지 않게 10만원, 20만원씩 하다가 급여가 오르면 점차 높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노후를 위해 좋겠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도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 8만원 선에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매년 공제 항목이 신설되기도 하고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가 바뀌는 등 매년 연말정산 시 확인하셔야 돼요. 다만 연말정산 프로세스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니까 알아두시면 연말정산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정산 하실 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텐데 조회되지 않는 목록에 대해서는 옆에 표기해 두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